200만 달러짜리야! 그게 넘어가면 안 돼! 당장 모가지 따오라! 200만 달러짜리 무기 계약서 한 장이 평양 권력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던 북한군 대장이 그 문서를 몰래 빼돌려 러시아로 사라진 겁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북러 전쟁 동맹에 은폐된 비밀이 적혀 있었죠. 분노한 김정은은 곧바로 특수 추격조를 내렸습니다. 끝까지 쫓아라. 숨쉬는 한 반드시 끌고 오라. 그때부터 시작된 건 집 앞에 멈춘 검은 차량, 울리지 말아야 할 전화벨,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아들이고 남편이라면 충성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지키시겠습니까? 오늘도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릴 지은이에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신지, 병원에서 듣고 계신지, 꼭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정은이 직접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저를요. 200만 달러. 그 숫자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박철수 평양 군수산업 총책임자였습니다. 43년간 충성했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죠. 새벽 3시 복사기가 멈춰섰어요. 건물 지하에서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무기 계약서를 복사하던 순간이었어요. 김정은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쿵, 쿵.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사람은 없는데 급히 원본을 제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복사본은 가방 속으로 숨겼습니다. 그때 제 손에 스친 게 있었어요. 딸 유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9살 딸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부였어요.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야근 중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수고했다며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라고 말하더라고요. 남자가 사라진 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벌써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만 있으면 김정은은 끝입니다. 계약서 속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북한이 러시아 전쟁을 은밀히 지원하는 모든 증거, 핵 기술까지 넘겨주는 비밀 협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상했어요. 검은 승용차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등 뒤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딩동.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반겼어요. 아내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늦었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일이 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딸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유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 이마에 살짝 키스했더니 뒤척였어요. 잠꼬대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졌어요. 새벽 5시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 문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넘겨야 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비비비.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안다며 오늘 밤 12시에 대동강 다리 아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적일까요?
아군일까요?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문서가 온몸을 짓눌렀어요. 출근길에 또 그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같은 차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보이부가 움직인다더라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벌써 수사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부장님이 모든 직원을 불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에 검은 정장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남자도 있었어요. 부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문서가 분실되었다고 했어요. 관련 정보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했어요. 제 심장이 멈춰섰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또 진동했습니다. 비비비. 화장실로 가서 확인했어요. 같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통보가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딸 유진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뒷면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까지라고, 마지막 경고라고 써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딸아이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와 딸이 평온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이가 왜 안 먹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아빠가 좀 피곤하다며 거짓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밤 11시 결심했습니다. 대동강 다리로 가야 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가방에 문서를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내와 딸이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내일 밤 저는 죽거나 영웅이 될 겁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 뒤에서 또 검은 차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었거든요. 대동강 다리 아래 밤 12시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박철수,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남자가 그림자에서 나타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문서를 복사해서 넘겨달라는 거였어요. 누구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러시아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어요. 남자가 봉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안에는 위조 여권과 항공권이 들어 있었어요. 베이징행 비행기표였습니다. 이틀 후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족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남자는 일단 혼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가족을 데려올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남자는 웃기만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남자가 사라진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지만 딸 유진이는 깨어 있었어요. 아빠 어디 갔었냐고 물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말했어요. 유진이가 안아달라고 했어요. 딸을 안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틀 후면 이 아이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출근하는데 평소와 다른 길로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서 전체가 임시 사무실로 이전한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사무실은 보안이 삼엄했어요. 출입할 때마다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가방도 일일이 검사받았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 낯선 얼굴이 비쳤어요. 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사람이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같은 부서 김 과장이 실종되었다는 거였어요. 어제까지 함께 일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숙청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문서 분실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다음 차례는 저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집에 전화했어요. 아내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오늘 낮에 집 앞에 검은 차가 계속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 유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가 따라왔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뛰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당장 떠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또 그 검은 차를 봤어요. 이번에는 2대였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급히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서 감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집 앞 골목에서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폴더니 진짜로 누군가 숨어 있었어요. 가로등 그림자 뒤에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와 딸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왜 우리를 감시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내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했어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여전히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숨기지도 않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밤 베이징으로 떠나야 한다. 아내와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박철수, 평생 충성했던 조국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베이징행 비행기는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도하는 것도, 넥타이 매는 것도, 구두 신는 것도 다 마지막이었어요. 딸 유진이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진이에게 뽀뽀해주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빠가 곧 너를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내 미영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자꾸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출근길에 검은 차가 더 늘어 있었어요. 3대나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포위당한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더 삼엄해졌어요.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출입할 때마다 금속 탐지기까지 통과해야 했어요. 새로운 직원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뭘 하든 눈으로 따라왔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문서를 확인했어요. 200만 달러 계약서가 여전히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제 목숨과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증거였어요. 오후 2시 급작스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부장님이 모든 직원을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직원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했어요. 허가 없이는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일이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밤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됐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보안 요원이 모든 직원의 가방을 일일이 검사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요원이 가방을 뒤졌지만 문서는 찾지 못했어요. 미리 다른 곳에 숨겨뒀거든요. 속옷 안쪽에 얇게 접어서 붙여놨습니다. 겨우 건물을 나왔지만 감시는 더 심해졌어요. 검은 차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제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파트 앞 보이부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복 입은 군인들이 우리 집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아내가 창가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 유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보이부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지,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물어봤다고 했어요. 유진이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해서 친구 집에 보냈다고 했어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딸을 마지막으로 안아볼 수도 없게 된 거였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권과 항공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만 달러 문서도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잠시 나가야 한다고, 늦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왜 자꾸 나가려 하냐며 불안해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하겠다고, 그때까지 조심하라고 했어요.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꼭 안아줬어요. 밤 9시 집을 나섰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나왔습니다. 검은 차들이 앞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뒤쪽은 비교적 안전했어요. 골목길을 통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중간 뒤를 돌아봤지만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공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어요. 1시간 후면 비행기가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위조 여권을 들고 출국 심사대에 섰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말 북한을 떠나는 거였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평양을 바라봤어요. 저기 어딘가에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고 다짐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모든 게 꿈 같았어요. 43년을 살았던 땅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흘렸어요.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습니다. 2시간 후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는 새벽 2시였어요. 저는 박철수, 이제 진짜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진 것 같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춥고 어두웠어요. 베이징의 겨울 새벽은 평양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코트를 여며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기사가 중국어로 뭔가 물어봤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어요. 위조 여권이 통할지 불안했지만 다행히 문제없이 방을 얻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북한에서 쓰던 폰이었는데 여기서도 신호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댔습니다.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했어요. 곧 찾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호텔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그 차와 똑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벌써 추격대가 왔습니다. 중국까지 쫓아온 거였어요. 급히 짐을 챙겼어요. 문서는 여전히 몸에 붙여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해야 했어요. 호텔 뒷문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추격대는 앞쪽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베이징역은 새벽임에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추격을 피하려 했어요. 기차표를 사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위조 여권을 보여줬지만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낯선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중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구 직원과 몇 마디 나눈 후 제게 기차표를 건네줬어요. 고마워서 인사했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돕고 있는 걸까요? 상하이행 기차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출발 10분 전 기차역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플랫폼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저를 찾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그들이 승객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마 제 사진일 거였습니다. 한 명이 제 기차 쪽으로 다가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견되면 끝이었어요. 그때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플랫폼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추격대는 아직 저를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기차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승무원이 표 검사를 하러 왔을 때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하지만 다른 승객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받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쯤 기차 안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어요. 중국 음식은 처음이었는데 맛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파서 억지로 먹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평양에서 온 전화였어요. 동료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가족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딸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가족을 인질로 잡고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중국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상하이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어요. 대동강 다리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연락처를 줬었는데 이제 그를 찾아야 했어요. 상하이 공항에서 나오니 또 검은 차들이 보였어요. 추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복잡한 길을 돌고 돌아서 추격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작은 찻집이었는데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서는 잘 가져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더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요. 이제 진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가족을 구하려면 문서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위해 끝까지 가야 할까요? 상하이 찻집에서 그 남자가 말했어요. 이제 문서의 진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철수, 지금까지 200만 달러 계약서라고 생각했던 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러시아에 협력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보부 소속이지만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문서를 스캔해서 분석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꺼냈어요. 김정은의 친필 서명이 선명했어요. 러시아 국방부 도장도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남자가 컴퓨터로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문서 뒷면에 숨겨진 글자들이 있었어요. 특수 잉크로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로 분석하니 나타났어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200만 달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거래 규모는 20억 달러였어요. 더 놀라운 건 거래 품목이었어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핵 기술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는 계약이었어요. 우라늄 농축 기술, 핵탄두 제조법,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북한의 모든 핵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에 완전히 종속되는 계약이라고 했어요. 더 끔찍한 건 다음 페이지였어요. 북한 주민들을 러시아 전쟁에 동원하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로 보내기로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지만 실제로는 전쟁터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평생 충성했던 나라가 동포들을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면 김정은은 북한을 러시아 자치주로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였어요. 수천 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포기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이제 이 문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냐고 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김정은 정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서를 누구에게 넘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넘기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중국에 넘기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할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제안했어요. 국제 언론에 동시에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찻집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승용차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급히 말했어요. 들켰다고, 빨리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챙기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추격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다른 길을 알려줬어요. 지하도로 연결된 통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지하 통로를 기어가듯 지나갔어요. 쥐들이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기어간 후에야 다른 건물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이제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제3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문서를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몽골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러시아 망명자들과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문서를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남자가 특수 장치를 꺼냈어요. 문서를 디지털로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하자고 했습니다. 만약 원본을 빼앗겨도 복사본은 남아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 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서를 스캔하는 동안 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내 미영이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딸 유진이가 실종됐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사라졌다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아내가 애원했어요. 빨리 돌아와 달라고, 딸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구하지 못하고 문서도 빼앗길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 유진이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매 순간 딸이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가족을 택할 것인가, 진실을 택할 것인가. 두 개 다 잃을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딸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박철수,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진실이라도 딸 유진이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에게 말했어요.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최소한 문서 복사본은 남겨두자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USB에 모든 자료를 복사했어요. 남자가 그걸 받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어요. 이번에는 추격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발견되기를 바랐어요. 기차 안에서 평양으로 전화했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돌아간다고, 유진이를 꼭 구하겠다고 했어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으로 갔어요. 평양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위조 여권이 아니라 진짜 신분으로 샀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으로 딸을 생각했어요. 9살 유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평양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으니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탈출이었는데 지금은 항복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평양 공항에 내리자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어요. 수갑을 차고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한 요원이 말했어요. 딸이 보고 싶으면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문서를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라고 했어요. 문서는 이미 없다고 말했어요. 중국에서 다 없앴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요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부 건물에 도착했어요. 지하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취조관이 들어왔어요. 40대 정도의 키 큰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취조관이 말했어요. 문서를 찾을 때까지 딸은 돌려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문서를 없앴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딸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보더니 울면서 달려왔어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안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며칠 동안 얼마나 아빠를 기다렸을까요? 유진이가 물었어요. 아빠 왜 여기 있냐고, 언제 집에 가냐고 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취조관이 유진이를 다시 데려갔어요. 딸이 울면서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취조가 계속됐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문서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했어요. 누구와 접촉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다른 방법을 써왔어요. 아내 미영이를 데려왔어요. 아내도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냐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조관이 말했어요. 가족을 구하고 싶으면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은 진짜로 문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없앴다는 말을 믿지 않지만 찾을 수도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취조실 문이 열리고 고위 간부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간부가 취조관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취조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부가 저에게 말했어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실종 소식이 외국 언론에 보도됐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제가 실종됐다고 국제사회에 알린 거였습니다. 간부가 말했어요. 이제 함부로 처리할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여전히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아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물었어요.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했습니다. 곧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도 제가 한 일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서 복사본을 가진 그 남자를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박철수 취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취조관이 아니었어요.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한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정보부 소속이라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왜 러시아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요?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저를 신문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남자가 한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 문서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몇 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가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푸틴 정권에 반대하게 됐다고 했어요. 러시아 내부에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알렉산드르였어요. 러시아 정보부에서 일하지만 실제로는 반정부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막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더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문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공개해서
푸틴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싶다고 했어요. 믿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알렉산드르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자신의 아내와 아이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가족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알렉산드르가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압력을 넣을 거라고 했어요. 문서가 이미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더 이상 저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저는 러시아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알렉산드르가 약속했습니다. 가족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때 문이 또 열렸어요. 북한 고위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드르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간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알렉산드르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간부가 나갔어요. 알렉산드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몇 시간 후 다시 간부가 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간부가 말했어요. 러시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로 가는 걸 원한다고 했어요. 북한으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문서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르가 제게 눈짓했어요. 일단 서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지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갈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별기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딸 유진이와 아내 미영이를 만났어요. 러시아로 간다고 말했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유진이가 물었어요. 러시아가 어떤 곳이냐고, 추운 곳이냐고 했습니다. 춥긴 하지만 좋은 곳이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어요. 정말 안전할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보장해줬다고 말했어요. 그를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양공항에서 러시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평양을 내려다봤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배신자로 떠나는 건지 영웅으로 떠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모든 걸 준비해 놨다고 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문서를 공개할 최적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남자도 연락했다고 했어요. 복사본을 가지고 모스크바로 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저는 박철수,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왔습니다. 알렉산드르가 약속한 대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딸 유진이가 신기해하며 눈송이를 바라봤어요. 알렉산드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별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장소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중국에서 온 그 남자를 다시 만났어요. 복사본을 안전하게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자료가 준비됐어요. 원본과 복사본,
그리고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까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국제 언론사들과 약속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BBC, CNN, 로이터 통신까지 모두 올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알렉산드르가 제안했어요. 실제 무기 거래 현장을 급습하자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있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어요.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알렉산드르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러시아 정보부 소속이니까 출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에서 내일 밤 거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화물선이 도착한다고 했어요. 가족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아내 미영이가 걱정했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어요. 알렉산드르와 중국에서 온 그 남자,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 정말로 북한 화물선이 와 있었어요. 큰 배였는데 컨테이너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가 정보부 신분증을 보여주며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저희도 함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항구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어요. 곳곳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지만 알렉산드르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선 근처로 다가갔어요. 컨테이너들이 크레인으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컨테이너가 열렸어요. 안에서 나온 건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최신형 미사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북한이 개발한 최고 기밀 무기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던 서류였어요. 김정은의 친필 사인이 있는 배송 명세서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남자가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어요. 진짜 보안 점검팀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의심을 품고 확인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드르가 급히 말했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르가 놀라운 일을 했어요. 자신의 정보부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고함쳤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느냐고, 감히 의심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증거 사진을 더 찍을 수 있었어요. 항구를 빠져나와서 차에 올랐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성공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김정은과 푸틴의 비밀 거래를 완전히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할 거라고 했어요. 이번 폭로로 김정은 정권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성공했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 유진이가 물었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국제뉴스를 봤어요.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움직이기 전에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진짜 마지막 승부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문서, 사진, 영상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진실을 알릴 시간이 왔어요. 김정은의 배신을 만천하에 공개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올 거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박철수, 오늘 온 세상에 김정은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거예요. 모스크바 국제언론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별장에서 나왔어요.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배웅해줬습니다. 딸 유진이가 아빠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국제언론센터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BBC, CNN, 로이터, AP통신까지 세계 유명 언론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역사를 바꿀 거라고 했어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걸어왔잖아요. 먼저 제 신분을 밝혔어요. 평양 군수산업 총책임자였던 박철수라고 했습니다. 25년간 김정은을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조국을 러시아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첫 번째 증거를 공개했어요.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거래 계약서였습니다. 김정은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여줬어요. 북한 청년 10만 명을 러시아 전쟁터로 보내는 계획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을 러시아 자치주로 만든다는 비밀 협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김정은이 서명한 게 맞냐고, 어떻게 이런 문서를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어젯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어요. 북한 화물선에서 최신형 미사일을 러시아로 넘기는 현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친필 배송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1시간 넘게 기자회견이 계속됐어요. 전 세계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별장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아내 미영이가 말했어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했어요. CNN에서는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BBC도 긴급 뉴스로 다뤘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평양의 반응이었어요. 북한 당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몇 시간 후 북한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예상대로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박철수는 배신자라고 했어요. 모든 문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김정은의 친필 서명을 조작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에서도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푸틴이 직접 나서서 북한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북한과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게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러시아도 공범인데 왜 부인할까요? 알렉산드르가 설명해 줬어요. 국제적 압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난하니까 발을 빼려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김정은 혼자 공경에 빠진 거였어요. 러시아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에서도 북한을 비난했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중국도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유엔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평양에서 내부 반발이 거세졌다는 거였어요.
군부 고위층들이 김정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김정은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공개한 문서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게 됐어요. 김정은이 자신들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저항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은밀하게 퍼지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성공했다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비록 조국을 떠났지만 진실을 알려서 더 큰 재앙을 막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딸 유진이가 물었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박철수,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김정은은 여전히 평양에서 아무 문제 없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는 자유가 찾아왔지만 고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국제 언론들이 잠시 관심을 보였을 뿐 세상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지은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꼭 부탁드려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